네. 네. 안녕하세요. 리와인드노믹스 5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좀 주죠. 안녕하세요. 예, 한 주간 잘 지내신 걸로 알고 있고요.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예, 거두절미하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너무 피곤합니다. 찡찡대지 마세요, 좀 제발. 자, 2014년 1월 21일자 화요일자 기사. 예. KKR 네. 오비맥주 되팔아 4조 원 대박. 우영? 이 기사의 내용이 뭐죠? 네. 이 기사는 그 세계 최대 맥주 회사인 그 AB 인베브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벨기에 안호이저 부시인베브라는 예. 약자인데요. 예. 이 회사가 오비 맥주를 재인수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 오비 맥주는 두산그룹 거였습니다. 예. 근데 이 AB 인베브가 98년도에 그걸 사들였죠. 예. 그런데 이제 2009년 정도,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예.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부채를 갚으려는 목적으로 예. 이 오비 맥주를 팔게 됩니다. 예. 파는데 콜버그 크레비스 로버츠라는 곳과 예. 어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라는 곳, 그러니까 KKR, 예. AEP, 이 자막 나갈 겁니다. 예. 이 두 가지의 사모펀드에 이 오비 맥주를 팔게 되죠. 예. 정확히 말하면 원래 KKR이 이 오비 맥주 지분 100%를 받고 그 100% 중에 반절을 다시 AEP에 매각을 하면서 예. 50-50씩 이제 오비 맥주를 나눠 가지게 된 거죠, 지분을. 예. 그 사모펀드라는 거는 공모펀드라는 개념과 대별되어서 보통 설명됩니다. 공모펀드라는 건 이제 누구나 다 이렇게 참여해서 돈을 부을 수 있는 펀드라고 할 수 있고요. 펀드라는 게 여러 사람이 이렇게 돈을 부어서 그 하나의 기금으로 운영하는 걸 펀드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어쨌든 맞죠. 사모펀드라는 게 특정한 어떤 기준을 갖추고 있어서 펀드 내에서 그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들한테만 돈을 부을 수 있게 해주는 건 이제 사모펀드라고 하는데, 이 두 회사가 부도 차익을 얻게 됐습니다. 이 투자원금으로 치면 2.6배의 이익인데요. 예. 이 이유가 뭐냐면은 얘네가 이 오비 맥주를 이제 1위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비용 절감 대신 투자를 대폭 늘리고 예. 연간 생산 능력을 30%가량 증가를 시키고 2009년 대비해서요. 예. 영업 마케팅 비용도 종전보다 30%에서 40%를 늘리면서 국내 시장 점유율을 하이트에 밀려서 40%였던 것을 60%로 높여서 기업 가치 혁신을 이뤄냈다는 겁니다. 자, 다음 기사는 수요일 기사입니다. 2014년 1월 22일 기사입니다. 화관 화평법 이어 이번엔 환통법. 그렇죠. 예. 화관 화평법. 예. 자, 이 기사는 어떤 기사인가요? 이 기사는 이제 환통법. 이거는 네. 줄임말인데요. 이거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법이라고 이제 풀어서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원래 기존의 화관법, 그러니까 화학물질관리법, 예. 네, 화평법, 화학물질 평가 및 등록법, 예. 그리고 이제 환통법 해서 화관법, 화평법은 2013년도에 국회를 통과했던 법이죠.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2016년도에 예. 그 시행이 될 환통법까지 하면은 어떤 환경 관련 3법이라고 임의로 이름을 붙일 수 있겠죠. 근데 이런 환경 관련 3법을 이렇게 제정하게 되고 이제 시행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에 따른 그런 영향으로 이게 장점과 부작용이 있습니다. 예. 장점을 말하면은 중복 규제를 해소한다는 것이죠. 원래는 그 수질, 대기, 예. 뭐 이런 것들 해서 9개의 환경 오염한 벌로 예. 허가를 받아서 환경 오염의 그 시설을 운영하는 거를 검토를 했었는데, 예. 이 9개를 다 통합해서 환통법 예. 하나로 해주니까 이제 규제 자체가 깔끔해진다. 그런 장점이 있는데 부작용은 예. 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등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렇군요. 그럼 동전의 양면을 이제 볼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이제 산업계에서는 비용이 증가해서 하지 않는 게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2016년에 시행을 하면은 처음에 이제 발전, 소각부터 시작해서 예. 2017년엔 철강 업계, 예. 2020년 지나서는 석유, 화학 등 20개 업종으로 예. 이제 이 환통법을 다 적용시켜 나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최상 가용 기술에서 BAT, 그러니까 베스트 어베일러블 테크놀로지가 되겠네요. 해당 업계에서 가장 환경성과 경제성이 우수한 기술을 기준으로 예. 이 통합 허가 관리 제도를 운영할 거다.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확실히 산업도 네. 이제 그린 쪽으로 이제 좀 더 많이 가는 거겠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환경에 관한 이슈가 증가하다 보니까 친환경적이면서도 이제 또
그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걸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앞으로 장점이 더 클지 아니면 부작용이 불거질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는 뭐죠? 우영? 다음 기사는 이것도 골치 아픈 기사인데요. 2024년 1월 23일 목요일 기사입니다. 우리투자증권 IB 대상 종합대상이라는 기사인데요. 예. 설명해 주시죠. 전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 기사는 진짜 그러니까 일명 기사를 저희가 둘러보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쵸. 거두절미지만 그쵸. 가끔 일면 중에 이거 일면이 맞나 이런 면이 있습니다. 23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23일에 바로 그날이죠. 건질 게 없었어요. 바로 그날입니다. 네, 이 기사 예. 우리 중요한 기사겠죠 물론. 네. 네, 우리투자증권 네. IB 대상 종합대상 이게 그렇습니다. IB가 정확히 뭔지 그것도 IB. 알아봐야 되는데 그렇게 되나요? IB 당연히 IB는 투자은행이라고 보시죠. 그렇죠. 인베스트뱅크. 인베스트먼트 뱅크. 개괄적인 내용은 이제 우리투자증권이 이 투자은행 대상 중에서 이제 종합대상에 탔다. 뭐 그런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을 주는데 분야가 여러 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네. ECM, IPO, 예, DCM, 예, M&A, 예. 재무자문. 이 중에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는 재무자문 정도죠. 네. 이 ECM이라는 게 정확히 뭐죠? 에쿼티 캐피탈 마켓이라고 해서 여긴 주식 발행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 원래 주식 시장이라는 게 더 맞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기업 공개라는 게 IPO라고 하는 게 기업 공개인데요. 예. 이니셜 퍼블릭 오퍼링이라고 해서 이 기업을 그 처음으로 그 공공의 그러니까 주식 시장 같은 곳에 이제 상장을 시키는 걸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IPO 시킨다. 이 약자가 사실 이 약자가 아니고 It's probably overvalue.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도 고평가됐습니다. 라는 약자라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예. 이제 DCM. 제가 말해보죠. 예, DCM 뭔가요? 이제 DCM은 이제 Debt Capital Market, 채권 시장이라는 뜻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이 이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거기서 얼마나 왕성한 활동을 했느냐, 그거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는 부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M&A, 인수합병인데요. 예. 이 인수합병은 이제 Merger and Acquisition. 네, 인수합병을 흔히 이렇게 말하죠. 인수와 합병은 다르다. 이제 인수는 A 플러스 B는 A. 이것을 인수라고 하고요.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을 포함시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합병은 A 플러스 B는 C. 그러니까 두 개의 기업이 만나서 또는 A 플러스 B는 AB. 그러니까 두 개의 기업이 만나서 동등하게 하나의 기업이 된다. 이런 걸 보통 합병이라고 하는데 뭐 실제로는 두 개가 거의 구분이 안 됩니다. 그쵸. 거의 구분이 안 되고 있죠. 안 되고 있고 예. 거의 인수죠. 먹는 겁니다. 그죠. 먹는 거라고 볼 수 네. 있죠. 그리고 뭐 이 정도만 하고 뭐 이러저렇게 상을 받았는데 뭐 M&A 분야에서 뭐 JP 모간 누구누구 뭐 받았고 상을 받았고 참 잘했어요. 뭐 이런 말 해주고 싶습니다. 아니 바빠서 참 잘했어요도 필요 없어요. 사실. 이 기사는 진짜 훌륭한 기사였는데 기사가 훌륭한 네. 기사긴 했지만 너무 현상 그냥 헤드라면 보면 알 수가 있는 기사라서 딱히 풀이는 하지 않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예 이제 정말 귀한 기사였는데 자 1월 24일 금요일자 기사입니다. 예. 불법 SW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쓰면 미수출 막힌다라는 기사인데요. 이 미국의 네. 그 불공정 경제법이라는 그 조항이 네. 새로 만들어지게 되면서 네. 이제 불법 소프트웨어를 쓰는 그 기업체들뿐만 아니라 그 기업체들과 관련된 그 모든 기업들에게 네. 미국 수출을 금지시키는 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 법이 2010년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처음 제정이 됐고 네. 지금 현재 36개 주, 미국 36개 주에 이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수출을 그 상당 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불법 소프트웨어를 쓰는지 예. 미국이 어떻게 알죠? 그러니까 불법 소프트웨어를 쓰면 미국 수출이 막힌다는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거는 이제 네. 통상 특정 소프트웨어를 쓰진 않고서는 이제 만들 수 없는 제품.
그렇죠.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제품을 이제 생산한 업체 가운데 아, 이제 소프트웨어 구매 기록이 없는 곳을 찾아서 중점 조사하는 방법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 기업이 뽀샵을 쓸 법한데 뽀샵 구매 기록이 없다. 그렇죠. 그럼 이제 철퇴를 가는. 그러면 철퇴를 가하는 거죠. 괜찮은데요? 예. 그럴싸합니다, 이거. 이게 불법 소프트웨어를 쓰는 기업뿐만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그 완제품을 생산하는 그 기업뿐만이 아니고 네. 그 부품을 제조하는 그 기업들, 네네. 그 기업들까지도 같이 철퇴를 가한다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연대 책임이라는 거예요. 회사가 전체적으로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서 사용을 한다고 해도 네네. 그 어떤 한 사원이 불법 소프트웨어를 쓴다. 네. 그러면은 그것도 이제 회사 전체가 철퇴를 맞게 되는 거죠. 한 마리의 물고기가 우물 전체를 흐려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실제로 이게 진짜 가능할지는 참 궁금하시네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5개 중소기업이 예? 불법 소프트웨어를 썼다는 혐의로 미국 법원이 제소당하기 직전까지 갔다가 예. 뭐 합의한 이런 사례가 있었군요. 그런 사례가 있었죠. 어, 예, 그래서 예. 지금 이 법을 가장 네. 이제 준수하게 지키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 네네네. 그거를 우리나라가 벤치마킹 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가령 이제 예를 들어서 도요타 같은 경우 있죠. 네네. 도요타 일본 자동차 기업이잖아요. 네. 이거는 이 도요타는 협력 업체를 대상으로 네. 이제 소프트웨어 설치 교육을 하고 불법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전 점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우리나라에게 뭐 불리하게만 작용될 것 같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네. 사실 이 법을 잘 활용하게 되면 뭐 우리나라 신뢰도가 높아지고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1월 25일자 기사 아르헨티나 또 디폴트 위기. 지금 신흥국들이 좀 전체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고 예. 그로 인해서 세계 경제에 타격이 가고 있다. 예. 이런 골자 내용입니다. 원래 세계 경제가 신흥국에 대해 갖는 기대가 굉장히 컸단 말이죠. 하지만 테이퍼링이 지속되면서 신흥국들의 매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정치적인 리스크, 정치적 불안정.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그 정책이 그렇죠. 안정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네네. 그 테이퍼링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 그 신흥국에 투자했던 달러가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아르헨티나 페소화는 예. 그 가치가 하루 만에 14%에서 15% 정도 빠졌다고 합니다. 대단하다. 그래서 달러당 7.9페소인데 이것은 예. 하루 낙폭으로 봤을 때 2002년 이후 예. 가장 큰 낙폭이라고 하고요. 아르헨티나의 매력도가 떨어지니까 외화가 자꾸 빠져나가고 예. 페소화는 너무나 흔해지니까 외화에 비해서 그쵸. 페소화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그쵸. 거죠. 그러니까 하루 만에 14%가 빠진 거는 너무 심하잖아요. 이거 뭐라고 해야 되냐. 아니 이거 너무 막장 아니에요? 아무튼 잠깐만 사실 아니 수습하지 못할 말을 하지 말고 좀 아르헨티나의 환율이 예.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의 페소화 가치가 너무나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로서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그쵸. 아르헨티나는 이제 그러니까 외화 보유고에서 외화를 시장에 풉니다. 예. 그래서 외화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이제 페소화가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페소화가 상대적으로 귀해지는, 따라서 페소화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예. 그런 걸 지금 하려고 했는데, 따라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외환 보유액이 7년 만에 최저인 294억 달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쵸. 2013년 8월, 작년 8월만 해도 390억 달러, 380억 달러에 육박하는 외환 보유액이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올해 1월에 294억 달러. 그러니까 거의 100억 달러가 그렇죠. 거의 100억 깎여버렸습니다. 달러 깎였네요. 지금 그럼 이게 1년간의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예. 이게 지금 근 6개월 만에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중국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네. 그 중국에 대한 얘기는 정확히 무엇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원래 중국의 상황을 보면요. 예. 중국의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이것이 악재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예. 중국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예. 여기 1월 24일 한국경제 다른 기사를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예. 중제조업 경기 빠르게 악화라는 예. 기사인데요. 여기에 따르면 정부가 적정한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 통화 정책을 완화해야 되고 예. 인프라 투자 등 정부 프로젝트를 확대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는 그런 대목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 위안화를 중국 정부가 잘 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유동성을 통제하면서요. 따라서 올해 중국 경제가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게 나오고 있죠. 네. 예. 미국에서는 테이퍼링으로 인해서 예. 그 미국에서 나오는
달러 유입이 잘 안 되고 예. 중국에서는 유동성을 통제하면서 위안화가 잘 유입이 안 되니 예. 결국 그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 이 기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자 기사입니다. 재건축발 집값 상승세 수도권 확산. 예. 자, 어떤 기사입니까? 재건축 시행이 확산됨에 따라서 네. 이제 집값이 상승하는 이제 현상 그 얘기해주고 있고 네. 이제 이런 현상이 주로 어디서 발생을 하느냐 수도권에서 중심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기사입니다. 서울 강남의 재건축이 늘고 있고 예. 따라서 집값이 상승하고 예. 이런 것들이 전부 수도권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예.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이 기사를 좀 해주시죠. 아, 이거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많이 했잖아요, 오늘. 그쵸. 네. 이제 이 기사는 네. 뭐 일단 아까 전에 개괄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요. 네네.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예. 무서운 단어도 좀 더 자세히. 무섭지만 해야겠습니다. 한번 조져봅시다. 예. 연초부터 예. 이제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게 왜 고공행진을 이어가느냐. 네네네. 이제 이거는 이제 재건축 재개발에 따른 이주 수요가 2005년 이후에 이제 최대치로 올라갔다는 거죠. 그 수요가 늘면 이제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공급이 일정한 이상. 그렇죠. 이제 전세난이 심화될 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예. 일단은 그 중심에는 서울이 있는데요. 예, 예. 이 서울의 이 전세값이 왜 뛰어오르느냐. 네네. 그걸 일단 살펴보자면 네. 일단 겨울방학에 이제 학군 수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특히 치맛발이 좀 세잖아요. 특히 이제 강남 쪽을 중심으로 해서 치맛발이 더욱 센데 이제 학생들이 공부하기 좀 더 좋은 환경이라는 게 이제 강남으로 이제 인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제 강남 그 8학군을 중심으로 이제 학군 수요가 늘면서 그 학군 주변에 그 주택들의 수요가 덩달아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봄 이사철 전세 대기 수요가 몰리게 되는 현상이 들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봄이 이사철이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로 이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주로 봄에 이사를 많이 갑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전세 대기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전세값이 폭등하는 현상이 있다. 그리고 여기서는 계절적 요인과 그쵸. 어떤 그 지역적 강남이라는 그쵸. 요인을 합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군요. 예, 추가적으로 이 수요가 재건축 재개발에 따른 이주 수요가 2만 8천여 가구다 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수치는 어떻게 지금 계산하는 건지 이 기사에 나와 있죠. 아, 그런가요? 사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거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에 따른 이주 수요가 2만 8천여 가구로 지금 추산이 되고 이거는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다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 수요를 어떻게 파악합니까? 이걸로 파악합니까? 아니 2만 8천원 가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현상이 중요한 거라고요. 2만 8천여 가구라고 지금 수요를 예측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요가 많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예측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굳이 수치화를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아니 그거 말해주는 게 좋지. 물론 말해주는 게 좋은데. 그걸 빼면 어떻게 설명해 그럼? 2만 8천여 가구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시면은 예. 처음에 서울 지역 정비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예, 예. 보면은 그 관리 처분 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예. 관리 처분 단계가 뭔지 한번. 이 관리 처분 단계라는 거 이제 쉽게 설명해서 네. 이제 재건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재건축을 할 때 그 조합원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 조합원들에게 이 재건축을 한 것에 대해서 이제 배분해 주는 걸 얘기하는 거죠. 네, 집을 조합원들에게 나눠주는 걸 관리 처분인데요. 예. 이게 서울의 32개 구역에 2만 8천여 가구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리고 이 관리 처분 인가가 나면은 예. 1년 내에 보통 이 그 주택 이주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해 안에 결국에는 1년 안이니까 2만 8천여 가구의 세입자가 이제 새 전월세 주택으로 이제 구해야 되는 셈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고스란히 수요가 된다는 겁니다. 올해. 그렇죠. 또한 두 번째로 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라는 게 있는데요. 재건축으로 인해서 이익이 나게 되면 그 초과이익에 대해서 이제 그 돌려줘야 되는 환수 규정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재건축 초과이익을 환수를 면제해주는 그런 조치가 올해 12월까지죠. 예, 올해 12월까지 있습니다. 예. 따라서 그 관리처분계획 그 전 단계에 있는 산업시행인가 단계에 있는 예. 이제 재건축 단지들이 9만 6천여 가구가 있는데요. 예. 얘네들도 이제 그러면 12월달 앞다투어 그렇죠. 이제 하게 되겠죠. 12월달 종료이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그 2만 8천여 가구 플러스 알파의 그렇죠. 가구가 이제 수요로 이제 잡히게 되는 겁니다. 수요로 전환되게 되겠군요. 예, 그래서 자 2만 8천 가구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렇게 경제 기사를 그렇게 깊게 푼 것 같지는 않지만 네. 그 상당한 체력 소모와 이 정신력의 소모가 아무것도 아닌 기사 한둘이 사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보고 있었던 거 그렇죠. 이런 생각이